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3, 4월 교육과정반 이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대체적인 이제 사항들을 OT를 통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일단 교육과정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 그 다음에 교육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3, 4월 교육과정 반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것인에 대한 내용들을 OT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면서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처한 상황들이 각각 조금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뭐 올인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작년에 또 시험을 치르신 분도 있고, 또 금년에 처음이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상황들과 관련해서 몇 가지 또 말씀드릴 내용들이 있어요. 일단은 그 여러분들에게 프린트물이 있죠? 프린트물이 아마 2개가 지금 나왔을 거예요. 하나는 OT 프린트물이고, 하나는 교육과정 비교 프린트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OT 프린트물은 그 OT 시간에 그냥 말씀만 드리고 버리셔도 좋은데, 두 번째 나온 프린트물은 그 22교육과정부터 2009 교육과정까지 중요한 성취 기준들을 비교한 표예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셔야 돼.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핸드폰 많이 보시는데 보지 말고 이거 보시면서 이게 뭐야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렇게 좀 낯익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과 관련된 OT를 조금 더 한 3, 40분 정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반은 그 교육과정 분석 및 정리 반이에요. 3, 4월 이 반이. 근데 이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그 OT 프린트물 첫 페이지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교육과정이란 국가 수준의 추상적 문서다.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건 임용이 안 나와. 임용이 나오질 않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할 교육과정과 관련된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이해하셔야 돼요. 성취 기준.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가령 예를 들자면 이게 작년도에 나왔던 그 여러분들이 프린트물에 1 성취 기준 밑에 보시면 얘가 나와요. 얘.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게요. 토론에서 타당한 논증을 구성하고 논리적으로 반박한다. 이게 작년도에 토론 기출문제 출제 근거가 됐던 22교육과정 중학교 성취 기준이야. 작년도에 이제 시험 보셨던 분은 예를 들자면 토론의 논증 구성 요소 해가지고 주장, 근거, 이유, 예상 반론, 반박이라고 하는 논증 구성 요소가 여기에서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 성취 기준이야. 근데 이 성취 기준을 잘 보시면 그 처음에 이제 토론에서라고 이렇게 언급되고 있죠. 이걸 담화 유형이라고 불러. 또는 근류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담화 유형이나 근류형이 성취 기준 안에 명시가 돼요. 1, 2월 기본 이론반을 들으셨던 분들은 이 담화 유형이 토론만 있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나시죠? 예를 들면 정보 전달의 담화 유형이 뭐가 있어? 발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설득의 담화 유형이 토론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뭐가 있어? 토의가 있을 것이고, 협상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성취 기준은 담화 유형이나 근류형이 일단 언급이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원칙이야, 원칙. 성취 기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토론과 관련된 이 사항과 관련돼서 학습의 요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학습 요소. 그것을 여기서는 주요 내용 요소라고 부르지만, 교육과정에서는 그걸 학습 요소라고 불러. 그리고 학습 요소는 1 성취 기준의 세 번째 점 부분에 보시면 프린트물 1 성취 기준 밑에 하나, 둘, 세 번째 점에 성취 기준의 진술 방법에 담화 또는 근류형 플러스 주요 내용 요소인데 가로쳐졌어. 근데 이 가로가 뭐냐면 본질, 원리, 태도. 이해했어요? 근데 이제 이 본질, 원리, 태도라고 하는 이
요소는 교육 과정마다 달라요. 교육 과정마다 달라서 그 학습 요소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 표, 본질, 원리, 태도가 아니라 지식, 기능, 태도 이렇게 이제 언급한 교육 과정이 있어요. 지금 현행 22 교육 과정에서는 지식, 기능, 태도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거든요. 아무튼 본질, 원리, 태도든 지식, 기능, 태도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성취 기준의 학습 요소로 들어와. 그리고 이제 이 지식, 기능, 태도는 1, 2월 기본 이론반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이 지식과 이 기능은 같은 지식이야. 요것도 지식이고 이것도 지식이라고요. 둘 다. 그런데 이 지식은 여기 나오는 개념지나 명제지를 말해. 개념으로 되어 있는 지식. 이해했어요? 학습의 요소 가운데 하나가 지식이라면 그 지식이 개념으로 되어 있어. 혹은 명제로 되어 있어. 그 개념. 두 번째로는 이 기능도 지식이긴 해. 근데 이 지식은 절차지나 방법지야. 그래서 제가 아마 1, 2월 기본이론반 시간에 예를 하나 들어줬을 거야. 두 개. 하나는 개념지 같은 경우에는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라고 하는 것은 빛은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의 속도로 돈다는 것을 안다. 안다니까 지식인 거지. 근데 이거는 경험할 수 없는 거잖아. 그 속도를 경험할 수는 없는 거잖아. 이렇게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추상적인 형태, 이것을 개념지라고 불러. 이런 지식도 지식이고, 두 번째 방법지나 절차지는 자전거를 탈 줄 안다. 이건 자전거의 구조와 얼개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탈 줄 알아야 하는 경험을 통해서 획득되는 알미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절차지, 방법지라고 부른다면 이 지식과 기능은 기본적으로 주요 학습의 내용 요소가 돼. 교육과정에서. 반드시 있어. 그러니까 반드시 있단 말은 개념이 있든지 아니면은 방법이 있든지 아니면 두 개 다 있든지. 근데 여기 보시면 방금 작년도 토론 기출의 성취 기준 근거가 됐던 이것은 타당한 논증을 구성하고야. 그러면 타당한 논증이 논증 자체, 논증. 이 논증이라고 하는 것이 개념이 돼.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논증 자체는 개념인데 논증을 구성하다라든가 또는 이를 통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개념이 아니라 그 행동을 취해야 돼. 이해했어요? 반박하는 행동, 구성하는 행동을 취해야 돼. 이와 같은 행동 영역까지 성취 기준에서 언급을 해줘. 그러면 이제 이 성취 기준을 보면 토론이라고 하는 담화 유형 속에서 배워야 할 학습자들의 주요 내용 요소가 지식의 두 가지 형태야. 하나는 논증에 대한 개념을 이해시켜야 돼. 두 번째는 그 논증을 이해한 상태에서 논증을 행동으로 취해야 돼. 그래서 구성하는 행동, 그 다음에 논리적 반박 행동. 이런 행동 영역까지, 행동어까지 진술하는 형태를 성취 기준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보면 무조건 세 가지가 있는 거야. 몇 가지가 있다고? 세 가지가 있어. 일단은 화법은 담화 유형이 있고, 그 다음 장문이나 독서에서는 뭐가 있냐면 글 유형이나 또는 텍스트 유형이 있는 거지. 예를 들자면 설득하는 글을 읽는다. 그럼 설득하는 글이라고 하는 텍스트 유형이 있는 거지. 근데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의 방법을 성취 기준 안에 집어넣는 거지. 예를 들자면 설득적인 글을 읽을 때 주장과 근거로 되어 있는 논증의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그러면 아하 이건 개념지. 근데 이제 논증 구성 요소에 대한 이해는 개념지인데 그 텍스트가 그와 같은 주장과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밝혀야 돼. 이해하고 밝혀야 돼. 라고 하면 그 밝힌 것이 곧 행동 영역이거나 이해하는 것이 또한 행동 영역이야. 아무튼 이와 같은 구성하고 반박한다라고 하는 행동 영역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담화 유형과 글 유형, 주요 학습 요소, 행동 영역까지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그 틀을 성취 기준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이해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 교육과정 기마다 성취 기준의 개수가 달라.
개수도 다르고 또한 우리가 이제 보통 국어교육론 하게 되면 이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거기다가 22교육과정에서는 문학, 문법, 매체까지 해가지고 7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그 7개의 영역에 하나의 영역당 10개의 성취 기준이 있으면 몇 개야? 70개지. 근데 그것도 중학교만 10개야. 근데 고등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2학년의 선택교육과정의 성취 기준까지 포함하면 하나의 영역당 한 15개가 돼. 그럼 15개 곱하기 7 하게 되면 몇 개야? 그냥 100개 넘어가. 교육과정 성취 기준이 100개가 넘어간다고. 문제는 뭐냐? 그 100개의 성취 기준이 각각 다 다른 성취 기준이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재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때 이 재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정을 공부하실 때 중학교 따로, 고등학교 1학년 따로, 고등학교 2학년 선택교육과정 따로 공부하는 것은 그것은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100개가 넘어가는 성취 기준을 각각 다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지. 그냥 보기만 해도 시간이 걸리는데 보고서 암기하고 암기한 것이 3일 만에 이제 파지 효과가 3일 만에 100%로 유실되니까 계속 반복을 해도 내면화가 잘 안 되는 상태인데 이것을 여러분들 교육과정을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공통적인 영역을 나눠가지고 이게 이제 듣기 말하기 이런 영역이 아니라 주제를 정해가지고 그 주제로 통합시켜가지고 성취 기준을 한 번에 이제 다 외우는 방법들이 있겠죠. 이제 그러한 방법들이 이제 제가 쓰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책을 여러분들이 교재로 나온 거야. 원래 교육과정의 해설서를 여러분들 22 교육과정 19 2009, 12, 2015 교육과정에 그 원문 해설서를 교육과정 평가원에 가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다운로드 받으시면 중학교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몇 페이지가 안 돼요. 고등학교 1학년이나 고등학교 2학년도 끽 해봤자 50페이지 안팎이야. 성취 기준하고 해설서 다 합치면. 근데도 이거는 50페이지가 아니라 몇 페이지야? 뭐 한 300페이지, 한 450, 460페이지가 넘어가니까 한 50페이지 분량도 안 되는 것이 왜 이렇게 460페이지로 늘어났어요? 라고 하면 그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공통된 것들을 묶어가지고 같은 공통되어 있는 성취 기준들 사이에서의 그 공통점들의 핵심 요소들을 이제 개론서의 내용들을 가지고 오거나 교사용 지도서들이 있죠. 그 교사용 지도서들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이해하는 작업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두꺼워진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일단은 그래서 이제 성취 기준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야 할 학습 요소, 공부해야 할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1쪽 부분에 이제 밑에 두 번째 예가 있어요. 학습 요소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예. 1쪽 부분에 두 번째 예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취 기준 해설, 나항, 영역 성취 기준 지시 적용 시 고려사항,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있어. 근데 선정 의도, 학습 내용,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제가 붙인 거야. 다만 이 선정 의도나 학습 내용 이런 것은 2009 교육과정까지는 굉장히 저렇게 잘 나와 있었어요. 근데 22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그 해설서가 선정 의도나 학습 내용들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한 문장 통으로 돼 있어. 해설서 여러분들 원문을 보시면 그냥 문장이 통으로 돼 있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끊어 있는지 모를지 정도로 좀 내용이 좀 팍팍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좀 나눠보면 방금 읽었던 이 토론과 관련되어 있는 학습 내용이라고 하는 거, 이게 학습 내용 요소야. 이 학습 내용 요소가 5가지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이렇게 교육과정에. 그치? 근데 요 학습 내용 요소, 교육과정의 원문 해설서에 있는 이 교육과정의 학습 내용 요소가 여러분들 암기해야 할 사항이고 곧 출제 가능한 영역이야. 여기에서는 지금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 이 1번부터 5번까지 가운데에서 3번 항목이 작년도 기출문제의 출제 근거가 됐던 항목이야. 3번 항목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출제 근거가 됐던 항목이 어떤 거였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주장, 이유, 근거, 반론에 대한 고려 등 논증 구성 요소들이 타당한지 비판적으로 분석하기. 이 학습 요소가 작년도 토론 문제의 출제 근거가 됐던 거야. 일단 논증 구성 요소도 물어봤고 논증 구성 요소가 타당한지 비판하도록 하는 문제로 나와 있어. 여기는 이제 문제를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보셨던 분들은
대충 어떤 뜻인지는 아실 거야, 이게. 3번 문항이 아니지. 3번에 있는 학습 내용 요소가 작년도 출제의 근거가 됐던 부분이고, 심지어 출제 근거뿐만 아니라 이것 자체가 문제로 나온 거야. 논중 구성 요소들을 타당한지 비판적으로 분석해봐 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걸 아예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3번 항목을 외웠었어야 돼. 외웠었어야 돼. 외우고 또 외울 뿐만 아니라 주장은 무엇이고 이유는 무엇이고 근거는 무엇이고 반론에 대한 고려가 무엇인지를 이해한 상태에서 지문에 적용할 줄도 알았어야 됐어.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3, 4월 교육과정반에서 해야 할 내용이야. 지금 뭐냐면 이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밑에 들어있는 학습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파악해야 돼. 외우셔야 돼.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았다면은 이것을 담아나 아니면 지문에 무엇 해볼 줄 알아야 되느냐? 적용해 볼 줄 알아야 돼.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적지 말고. 이해했어요? 성취 기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학습 내용이야. 그러니까 하나의 성취 기준이 딱 주어진 상태에서는 여러분들 학습 내용들을 어떻게 한다고? 외워야 돼. 인출을 해야 한다고. 그래서 3, 4월 교육과정반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누가 얼마만큼 암기 잘하나. 이해가 아닙니다. 선생님, 논증이 뭐예요? 내가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이야. 근데 선생님 논증 구성 요소가 왜 4개예요? 라고 하면 내가 이해시킬 수 없는 부분이야. 왜냐하면 2012 교육과정까지 는 논증 구성 요소를 주장과 근거로 봤어. 근데 2015 교육과정에서는 주장과 근거, 이유 3가지로 봤어. 근데 2022 교육과정에서는 주장, 근거, 이유, 그 다음 예상반론에 대한 반박 5가지로 봐. 선생님 왜 이렇게 개수가 달라요? 라고 물어보면 이건 내가 이해시킬 수 없는 부분이야. 그냥 외워. 논증 구성 요소가 5가지라고 22 교육과정에 나와 있으니까 외워. 이해하셨죠? 학교 교육 현장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선생님인데 선생님 왜 논증 구성 요소 5가지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면 애들아 외워야 돼. 이러면 애들이 저 선생님을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해를 시킬게. 저 논증 구성 요소가 주장과 근거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수사학에서 있었던 거야. 이해시키는 거야 지금. 근데 주장, 근거, 이유, 예상, 반론, 반박은 이것은 툴민의 논증 모형을 교육과정에서 받아들인 거야. 자, 이번 툴민의 논증 모델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게. 이게 이해시키는 거야. 그리고 툴민의 논증 모델은 박재윤 교수님의 개정판이 아니라 그 이전 판에도 우리가 보는 화법교육론 개론서에 화법교육론 개론서가 있고 국어교육을 위한 의사소통 이론 2개의 개론서가 있지. 이 국어교육을 위한 의사소통 이론이 작년도에 개정에 나오면서 화법교육을 위한 의사소통 이론으로 바뀌었어. 근데 바뀌기 전에 개정판 이전에 원래 1판에서도 툴민의 논증 모델이 소개돼. 근데 그 툴민의 논증 모델이 8가지 정도의 논증 구성 요소, 6가지 정도의 논증 구성 요소가 소개되고 있어. 근데 이게 22 교육과정에서는 5가지로 이제 들어온 거야. 문제는 그거 내가 이해시킬 수는 있어. 이해시킬 수 있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해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기출로 나오면 문제로 출제되면 그 문제를 이해한 상태에서 출제된 문제를 이해한 상태에서 텍스트에 적용해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암기하고 암기한 상태에서 텍스트에서 찾기만 하면 돼. 이해했어요? 학문적으로 이해하려면 합격하시고 대학원 가셔야 돼. 박재영 교수님한테 가셔가지고 어째서 툴민의 논증 모델을 굳이 22 교육과정에 적용하려고 했습니까? 도입하려고 했습니까? 물어봐봐. 물어보면 되지. 그치? 불필요해. 무조건 학습 요소는, 학습 내용은 이해는 시켜드릴게. 이렇게 제가 이거 원래 툴민의 논증 모델에서 온 거야. 이해는 시켜드릴게. 그런데 이해가 관건은 아니야. 외워야 돼. 외워야 돼. 그래서 누가 암기 잘하나가 3, 4월 교육과정반의 목표고 3, 4월 교육과정반에서 암기가 잘 안 돼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 암기할 것은 꼭 써놔야 돼. 그래야만 나중에 9월달이나 7월달에 가서도 암기할 것이라 써놨는데 왜 이렇게 암기가 안 돼 하고 자기 머리를 탓하지. 그럼 머리를 탓한단 말은 2가지야. 하나는 유전적 요소, 하나는 환경적 요소. 환경적 요소는 뭐냐? 공부할 때 내가 딴 생각한 거고 유전적 요소는 뭐죠? 내 머리는 누구 거야?
하나는 엄마한테서, 하나는 아빠한테서, 잔머리는 아빠한테서, 그 다음에 깊이 생각하는 번민하는 고뇌하는 머리는 엄마한테서. 근데 공부할 때는 어때서 잔머리와 깊이 고민하는 번민하는 머리들이 이렇게 적용이 안 될까? 이거는 이제 예를 들자면 엄마 아빠의 결합으로 난 아이 셋, 제 아이가 셋입니다. 근데 이 셋이 저한테 50%, 그다음에 저희 와이프한테 50% 가지고 있었으면 동등한 지적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아. 그죠? 유전적 요인만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학습 능력이라고 하는 거, 뭐 예를 들면 F는 뭐 P 곱하기 Q 플러스 뭐 알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유전적인 요인도 환경적인 요인도 있어. 그러니까 내 머리를 탓해야 돼. 내 자신을 꼭 외워라. 꼭 외워라. 무엇을 외워? 성취 기준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성취 기준 자체는 주어진단 말이야. 주어진 성취 기준에서 학습 요소를 뽑아낸 것을 외워야 돼. 학습 요소를 도출해야 돼. 이해했어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이 이것을 학습 요소를 도출해 보면 이게 왜 5가지나 있나요? 라고 하면 이 교육과정을 집필하신 집필자의 입장에서는 5가지지만 사실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그냥 지식, 기능, 태도 정도의 3가지 요소는 뽑아낼 수 있어. 지식적으로는 이 성취 기준에서 논증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논증 구성 요소들을 이해한 상태에서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논증 구성을 할 줄 아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태도적인 측면에서는 이 지식과 기능이 이제 어떤 행동 영역으로 나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비판적인 능력들, 토론에서의 비판 능력들, 뭐 말하기 능력이라든가 듣기 능력들이 길러진다라고 하는 것은 태도는 따라오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지식, 기능, 태도 가운데서 태도는 그냥 빼버리면 지식과 기능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명제지나 개념을 이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서 어떤 개념을 학습해야 하는가. 두 번째로는 그 개념 이외에 어떤 기능과 전략을 학습해서 학생들이 행동 영역으로 나가게 할 것인가. 이해하셨죠? 이 학습 요소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하고 같이 이제 뜻도 이해하시지만 외우셔야 돼. 외우셔야 돼. 그 다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이쪽 부분에 넘겨보시면 이제 교육과정의 구성이에요. 이게 이제 22교육과정의 구성입니다. 이제 영역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스코프의 번역어인데 저 스코프라고 하는 저 영역이라고 하는 건 좀 애매하긴 해. 근데 이제 이런 원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전공국어, 임용 전공국어는 2가지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 교과 내용인과 교과 교육. 이것도 시험에 안 나와. 안 나와. 그리고 이제 교과 교육은 다시 무엇으로 구성됐냐면 교수학습과 평가로 구성되어 있어. 그리고 이 교수학습 및 평가가 정말 교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야. 학교 교육 현장에 가게 되면은 교수학습 모형, 교수학습 방법, 평가 유형들에 대한 일단 이해가 있어야 돼.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문제를 출제하거나 아니면 학생들을 지도해야 돼. 근데 이 파트 부분은 주로 2차에 70% 이상이 반영돼. 그러니까 2차 수업시험 및 면접에서 물어보는 것, 면접 빼고 2차 수업시험 때 물어보는 것은 그냥 여기 이 부분이야. 이 부분. 너 직접 수업해봐. 45분이나 50분의 수업을 해봐. 다만 이제 15분이나 각 지역 현장마다 다르지. 15분이나 20분 정도의 시간을 45분이나 90분짜리의 수업을 압축해서 수업을 진행해봐. 라고 할 때 너 교수학습 방법이나 모형에 대해서 알고 있어? 너 평가해봐. 이거 물어본단 말이야. 이해하셨죠? 그러나 1차 집필고사에서도 이게 70%가 나오면 이거 30% 정도 나와. 여기까지는 이해하고 이제 이 교과 내용이 다시 영역 스코프로 구성돼. 스코프.
그 영역이 교과 내용의 영역이 뭐가 있냐면 화법, 독서, 작문 이런 식으로 이해하셨죠? 이것을 영역이라고 불러요. 영역. 근데 이 영역이 교육과정 기마다 달라. 근데 22교육과정 기는 여기 봐봐. 듣기 영역하고 말하기 영역이 지금 한꺼번에 돼 있어. 분리된 게 아니야. 이게 22교육과정이야. 듣기 말하기가 하나야, 하나. 하나의 영역이. 듣기 말하기가. 그 다음 듣기 말하기 다음에 뭐가 있어? 영역 스코프로 이야기해보자면. 듣기 말하기 이외에 뭐가 있죠? 읽기가 있고, 그 다음에 쓰기가 있어. 이게 4개의 영역이고, 이 4개의 영역을 언어 사용 영역이라고 불러요. 무슨 영역이라고 부른다고? 언어 사용 영역이라고 불러요. 또는 언어 기능 영역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이 있어. 그 다음에 매체가 있고, 그 다음에 문법이 있어. 이렇게 해서 몇 개의 영역이냐면, 언어 사용 영역에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하면 몇 영역? 3영역. 그 다음, 문학하고 매체하고 문법까지 포함하면 몇 개의 영역? 총 6가지의 영역이 22교육과정의 전공 9호 과목의 영역 명칭이야. 영역 명칭이야. 그리고 이게 이제 영역 명칭인데 이 영역 명칭 플러스에 교과목 명칭이 따로 있어. 예를 들면 듣기 말하기 영역의 교과목 명칭은 뭐지? 화법. 읽기 영역의 교과목 명칭은 뭐지? 독서. 쓰기 영역의 교과목 명칭은 작문. 이것이 중학교 때는 교과목 명칭을 쓰지 않고 고등학교 2학년 선택교육과정에 교과목 명칭을 써. 그래서 보시면 중학교는 듣기 말하기 영역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조금 더 넘겨보시면 중학교 쓰기 영역, 매체 영역 넘어가고 고등학교는 이렇게 듣기 말하기 영역이지만 이 듣기 말하기가 또는 읽기가 또는 쓰기가 또 화법, 독서, 작문이야. 이렇게. 선택교육과정에 오게 되면 듣기 말하기 영역이 아니라 화법이야. 화법. 이거 교과목 명칭이야. 다만 영역으로는 화법은 듣기 말하기를 포괄하고 있어. 스코프가. 그 다음에 독서와 작문하게 되면 이 독서가 뭐죠? 영역으로는 영역. 근데 교과목 명칭은 독서. 알겠죠? 화법, 독서, 작문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목 명칭이지 영역 명칭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화법, 독서, 작문이라고 하는 교과목 명칭을 쓰지 않는다. 국어 과목 안에 쓰기 영역, 말하기 영역, 듣기 영역, 읽기 영역들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교육과정의 영역들에 대한 부분들에서 조금 더 강조드려야 할 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 22교육과정은 작년 8월 달에 작년 8월 달에, 맞죠? 작년 4월이죠. 작년 4월. 그러니까 작년 4월에, 시안이 이제 원안으로 확정이 됐고, 재작년에 그 11월인가 12월 재작년 11월 12월 달에 시안이 발표됐었어요. 시안이. 그리고 지금 교육과정 그 평가원에 올라가 있는 것은 작년 4월 달에 확정된 원안이 이제 올라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작년 4월 달에 원안이 확정되자마자 작년도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임용수험생들이 자주 보는 잘 보는 개론서류들이 있어. 개론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통합개론서인 국어교육의 이해라고 하는 약간 주황색 빨간색 표지 있죠. 그것이 작년 8월 달에 개정되고 그 다음에 국어교육을 위한 의사소통 이론이 작년 8월 달에 그 다음에 또 작년 10월 달인가는 작문교육론이 각각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영락에서 나오는 독서교육론인가가 아마 개정될 거야. 왜 개정되느냐? 작년 4월 달에 22교육과정의 원안이 확정된 상태에서 각 개론서마다 22교육과정의 내용들을 반영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반영한 개정판이 나와야 되니까 작년도에 이제 원안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제 개정판이 나오게 됐죠. 그런데 이 개정판들을 이제 작년도에 제가 임용 수업을 진행하면서 쭉 이제 읽어보면서 느낀 점들이 뭐였냐면 개론서 필진들이 22교육과정에서 강조됐던 것을 되도록이면은 개론서의 한 내용으로 넣으려고 애를 썼구나라고 하는 느낌은 들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느낌이 안 와. 어떤 식으로 와닿아야 되냐면 예를 들자면
22교육과정에 새로 추가된 내용들이 있어.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으로 새로 추가된 것들이 있단 말이야. 가령 이제 두 번째 프린트물을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 두 번째 프린트물의 합법 교육과정의 비교를 보면 일쪽 프린트물의 내용 구성 부분 보세요. 내용 구성의 중학교 22 부분을 보세요. 성취 기준이 있어. 읽어볼까? 읽어보세요. 시작. 화자의 의도와 관점을 추론하면 된다. 이게 새롭게 추가된 22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바로 붙어 있는 건 2015교육과정 칸인데 2015교육과정 칸은 이 의도와 관점을 추론하며 듣기라고 하는 이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 없어요. 없어. 없죠? 그 다음에 옆에 또 2012교육과정을 가게 되면 중학교의 의도와 관점을 추론하며 듣기가 또 없어. 그러니까 12, 15, 22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보면 의도와 관점에 추론하며 듣기라고 하는 성취 기준은 새롭게 추가된 거 아니야. 그러면 예를 들면 국어교육을 위한 의사소통 이론이라고 하는 개정판 개론서나 아니면 국어교육에 의해서 이 추론적 듣기라고 하는 이 항목을 개론서를 집필하실 때 추론적 듣기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서술해주고 자세하게 살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게 별로 없단 말이지. 개론서에서 지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좀 어려워하실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야. 그러니까 새롭게 추가된 성취 기준들이 설명이 아예 안 되거나 덜 된 형태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이해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암기해야 돼. 이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그건 이제 불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려요. 개론서에서 교육과정의 내용들을 확실하게 22교육과정을 좀 반영했으면 좋았겠는데 그게 안 된 경우가 너무 많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자면 장문교육론 작년에 개론서의 개정판 같은 경우에는 머릿말에 어떻게 나오냐면 22교육과정이 새롭게 이제 그 발표되면서 그 확정된 원안의 내용들을 되도록이면 반영을 하려고 애를 썼다. 이런 이제 머릿말이 나오면서 거론되는 게 뭐였냐면 특히나 이 코로나 2019 벌써 이제 코로나가 이제 19년도에 있는 거야. 몇 년이 지났는데 그때 이제 비로소 이제 알려지거나 아니면은 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렇게 가르쳐라라고 하는 지도법이나 교사 방법들이 있어. 예를 들면 그러니까 대면 학습이 아니라 비대면 학습들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지도법들이 이제 개발되기 시작한 거지. 근데 그런 것들을 개론서 안에 넣으려고 했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임용에서는 예를 들면 블렌디드 학습법 같은 것들이 임용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교육학에서는 그게 나올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전공국어에서는 예를 들면 블렌디드 학습으로 화법독서 작문을 한번 해본다 하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임용 문제 나올지. 이게 2차 수업 시험의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어. 근데 1차 지필고사에 화법독서 작문에서 블렌디드 학습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아직 현장에서도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론적으로 어떻게 물어보냐고. 블렌디드 학습법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은, 또 블렌디드 학습법의 적용이 잘못된 것은 어떻게 묻냐고.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22교육과정 공부하실 때 유념하실 점은 교육과정 해설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거나 새로 신설된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한 보충 설명들이 아직은 없다. 아직은. 앞으로 이제 어디까지 가봐야 되냐면 개론서가 아니라 교과서를 보면 돼. 왜냐하면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현장에서 적용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굉장히 구체화되는 거니까. 특히 교과서가 아니라 교상지도서. 근데 이 교과서나 교상지도서가 원래는 작년도 4월 달에 원안이 확정돼가지고 원래는 작년도 10월 달에 그 교과서가 공모가 들어가야 돼. 그리고 공모가 들어간 상태에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각각의 출판사에서 그 교과서들이 확정을 받아야 돼.
그리고 나서 뭐 내년도 교과서의 확정판들이 가끔 학교에 비치가 돼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교사들이 내년에 이렇게 교과서가 바뀌겠군. 이걸 이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재작년도 시안 통과되고 4월 달에 원안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좀 시기가 늦어졌어요. 왜냐하면 시안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원안 확정까지 한 6개월인가 8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공청회를 2번인가 열었어. 근데 전공 과목에 대한 공청회는 그냥 무사 통과. 왜냐면 뭐 교육과정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뭐 국교론 과목이나 문학 문법 교수님들이 와가지고 이해 있습니다 이런 거 안 할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냐? 총론에서 통과가 잘 안 됐던 거지. 예를 들면 성평등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꼭 집어넣어야 하는 거야, 총론에서. 이런 것들이 작년도에 그 어떤 단체로부터 이의제기 받거나 또는 국사 과목의 뭐 총론 부분에서 예를 들면 민주자유, 자유민주 꼭 넣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자유 빼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총론 때문에 시기가 좀 늦어져가지고 교과서 개발이 아직도 지금 되고 있어요, 지금. 올해 교과서가 되고 있고 아마 하반기 때 교과서들이 가끔 학교에 비치가 될 거야. 그럴 때 이 추론적 듣기를 이 교과서나 교사용지도서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추론적 듣기의 개념, 추론적 듣기의 방법, 추론적 듣기를 통한 태도, 이런 것들이 교사용지도서에 상세하게 설명될 거야.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하반기 교과서에 견본이 나오게 되면 그 견본 나온 것을 추가시켜야 돼. 공부를. 이해했어요? 지금은 어떤 내용인지는 저는 교과서를 보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 그 합격한 학생들, 각 현장 교사들이 제가 이제 부탁을 했죠. 견본 나오게 되면 무조건 나한테 알려라. 무조건 나한테 알려라. 가져가지는 못해요, 그거. 가져가지는 못하니까 견본 나오면 알려주고 얼마만큼 어느 정도까지 설명되는지를 나한테 알려라. 그래야만 추론적 듣기를 여기까지 학습을 해야 하는구나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되니까. 이해하셨죠? 그것을 하반기 때 여러분들이 보충하셔야 돼.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교육과정의 구성을 제가 이렇게 따로 그 OT 프린트물에 이렇게 길게 준 이유가 정말 많죠? 많아요. 그 고등학교 공통교육과정의 선택교육과정까지 합치면 저기 뒤까지 쭉 보시면 8쪽까지 많죠? 근데 이걸 실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교육과정을 집필하신 분들의 생각들이 이렇단 얘기야.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여기 그냥 여러분들은 교육과정 해설서를 그냥 넘어가겠지만 저는 그냥 넘어가진 않죠. 예를 들면 중학교 듣기 말하기 영역에 이 교육과정을 집필하신 집필자의 생각은 이 교육과정에서는 핵심의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다 학습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건데, 이런 이제 학습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핵심 아이디어와, 그 다음에 범주와, 그 다음에 지식과, 그 다음에 이해,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 무슨 과정 기능, 그 다음에 가치 태도, 이런 것도 쭉 있는데, 있는데, 저는 다른 것들은 눈에 안 보여. 다른 것들은 눈에 안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2022 교육과정하고 15 교육과정하고 차이가 있는 게 있다. 여러분들은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차이가 있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맥락 강조하는구나. 이거 15 교육과정이 없었는데 이렇게 맥락을 강조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띄거나 밑줄치지 마. 어쨌든 다 배워. 보는 방법이야. 그다음 또 여기 보시면 의도와 관점이 추론하기가 새로 신설됐구나. 원래는 15교육 과정에는 없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이렇게 와닿아야 돼. 물론 이제 표시를 안 했지. 이렇게. 표시를 해놓지는 않았지. 않았지만 교육과정 집필진이, 그 다음에 여기서 반론을 고려해서 논중 구성하기가 핵심이에요. 이건 작년도 기출문제 됐던 성취 기준의 근거가 됐고. 이런 게 15교육 과정하고 다른 새롭게 추가된 것들이야.
가령 예를 들면 다마 공동체를 고려한다든가 이런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보시면서 새로 신설된 것과 그 다음에 그대로 있는 것. 예를 들면 그대로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말하기 불안에 대처하기. 이건 15교육 과정에 있었고 12교육 과정에 있었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12교육 과정이 있고 15교육 과정이 있고 22교육 과정에도 여전히 같은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교육 과정이 중복될 정도로 반복될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지. 신설된 것도 중요하고 그대로 있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거야. 다 봐야 돼. 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쭉 넘기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이니까 지금은 설명 안 드리고 이제 교육 과정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O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과정의 공부 방법은 따로 없어요. 정말 진짜 맞고 푸는 거야. 암기하는 거야. 암기하는 건데 팁을 드릴게요. 팁을 드리자면 8쪽 부분에 두 개의 팁이 있어. 물론 이제 교재를 참고하라고 했으니까 내 교재를 지금 선전하고 있는 건데, 광고하고 있는 건데, 일단 영역별로 교육과정의 상치 기준이 아니라 성취 기준이야. 성취 기준을 체계화하고 재구성해서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두 번째는 교육과정의 학습 내용에서 제시된 개념이 학습 용어로 숙지하되,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개념을 활용만 되거나 구체적 설명이 없는 경우도 있으면 이를 개론서와 관련지어서 보충하기 위한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한 거야.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 첫 번째는 요거 나만의 노트 만들어. 나만의 노트. 이해하셨지? 이 교재가 몇 페이지 분량이라고? 460페이지 분량이야. 이 460페이지 분량을 예를 들면 한 30페이지, 40페이지 분량의 간략한 요약 노트를 여러분들의 노트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단권화해야 돼. 단권화 축약시켜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시면 이 교재를 가지고 가신 분들은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이제 광고를 하는 거니까 송원영 거야 하고. 근데 시험장에 가가지고 송원영 거야 하고 딱 보려고 하는데 이거 다 400페이지를 한 20분 동안 어떻게 봐? 어떻게 보냐고? 포스트잇 붙인 부분만 봐야지. 그럼 포스트잇 붙인 것만 보는 거야? 아니면 옆에 있는 설명까지 다 보는 거야? 나만의 노트 만들어가지고 시험장에 가시면 한 10페이지 정도 되어 있는 프린트물을 그냥 가지고 가. 이해했어요? 이 나만의 노트 만들어야 돼. 이 나만의 노트는 그냥 이 교재를 중심으로 하시면 돼. 선생님,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그러면 노트 정리해야 되나요?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을 그대로 옮겨 쓰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성취 기준을 딱 하나 쓰는 거야. 일단 성취 기준을 하나 써. 그거 외우는 거 아니야. 성취 기준을 외운다, 안 외운다? 외우지 않는다. 그럼 이제 성취 기준에 따른 뭐가 있다고? 학습 요소가 있어. 그 학습 요소들을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써. 써놔.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거야. 성취 기준 하나당 학습 내용 요소를 뭐 3개면 3개, 4개면 4개, 5개면 5개를 다 적어라. 그 다음 이제 추가하실 게 뭐냐면, 이건 교재도 없어. 교재도 없는데 추가하실 게 뭐냐면, 이 나만의 노트에는 관련 기출을 항상 언급해달라. 몇 년도에 기출되었음. 이해했어요? 심지어는 그 몇 년도에 기출되었던 연도만 적는 게 아니라 그 연도를 적어서 그 기출문제에서 소위 말해서 답안으로 요구했던 핵심 개념이 있어. 답안이거나 아니면은 문제에서 말하는 핵심 개념이 있어. 예를 들면 공감적 듣기는 2개의 유형으로 나눠. 몇 개의 유형? 공감적 듣기의 유형은 몇 개? 2개로 나눌 수 있거나 3개로 나눌 수 있어. 2개의 유형으로 나누면 어떻게 나눠? 공감적 듣기의 유형은 소, 극적 들어주기. 그 다음에 적, 극적 들어주기. 이게 기출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어. 근데 그거는 문제에서 보기에서 주어진 거고, 그 적극적 들어주기에 해당되는 또 다른 유형을 말해봐 라고 하는 걸 물어봤었어. 그럴 때는 3개의 유형이야. 3개의 유형으로 구분해봐. 뭐가 있어? 집중, 격려, 반영. 이해했어요? 요것을 써야 돼. 이것까지 써야 돼. 그 기출문제에서는
공감적 듣기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노트에 적어 주셔야 돼. 그래야만 교육과정하고 관련해서 어디를 물어봤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필 수 있어. 정말로. 봐봐! 내가 이래서 이제 수업이 늦어진다니까? 교재 보세요. 교재 보시면 151쪽 교재. (151쪽에) 우측 이 우측칸이 2015하고 2012 교육과정의 칸이야. 그 칸에 151쪽 우측칸에 밑에 다 교수학습 방법의 유의사항이 있어. 그 옆에 있는 거 읽어봐. 공통국어에서 학습방 공감을 듣기 가로 뭐뭐 있어? 집중, 격려, 그 다음 뭐죠? 반응. 이게 출제된 바가 있다고. 답으로. 그 다음에 이제 보기로 출제된 건 152쪽에 넘어가. 152쪽에 넘어가면 이 우측 2015 교육과정의 세부 설명, 나성취 기준 해설의 세부 설명 찾았어요? 그 세부 설명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읽어봐. 소극적 들어주기, 적극 들어주기. 요건 보기로 나온 적이 있어. 같은 문제에서. 소극적 들어주기, 적극 들어주기 이 개념이 그 다음에 집중, 격려, 반응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노트에 적어야 돼. 노트에. 그리고 제 교재에서는 길게 설명돼 있잖아. 이걸 핵심 개념만 가지고 내 노트에 적어야 돼. 노트에 적어서 공감적 듣기 딱 하게 되면 두 개의 유형이 있어. 교육과정에 그렇게 설명돼 있어. 뭐뭐 소극적 들어주기, 적극 들어주기. 세 개의 유형으로 구분돼. 뭐뭐 집중, 격려, 반영이야. 그리고 이제 소극적 들어주기는 집중이고 그 다음에 격려이고 적극적 들어주기는 반영이다라고 하는 건 내 이제 수업 시간에 나한테 들으면 돼. 그리고 집중이 뭐고 격려가 뭐고 반영이 무엇인지를 내 수업 시간에 다시 들으면 돼. 단 문제는 뭐냐? 1, 6월 기본이론반 때 이거 설명 안 했던 건 아니야. 안 했던 건 아닌데 지금 머릿속에 저거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정도였지. 집중이 무엇인지 격려가 무엇인지 반영이 무엇인지 소극적 들어주기가 무엇인지 적극적 들어주기가 무엇인지가 확실하게 잡히지 않아. 잡으면 돼. 3, 4월 반에서. 단 무엇으로 잡냐면 개념이나 용어로 잡아요. 개념이나 용어. 알겠어요? 교육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시된 개념어는 죽었다 깨나도 외워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외우되 내가 마음대로 변형시켜가지고 외우지 마. 예를 들면 집중인데 짐중, 격려인데 강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편의대로 이 용어를 바꿔 쓰지 말라고. 이해하셨죠? 집중은 집중이고 격려면 격려고 반영은 반영이야. 혹은 반응은 반응이고. 그 다음에 소극적 듣기 이렇게 쓰지 마. 소극적 들어주기야. 들어주기. 그 명칭을 교육과정에서 제시되어 있는 명칭을 내 마음대로 바꾸지 말아라. 알겠죠? 변형시키지도 말고 그대로 써야 한다. 그리고 선생님 이것도 인정해 주지 않을까요? 소극적 듣기? 절대 아닙니다. 들어주기라고 하는 것이 왜 들어주기인가를 나중에 공감적 듣기 이제 설명을 들을 때 여러분들 어째서 듣기가 아니라 들어주기인가를 1, 2월 기본이론반 때도 제가 설명했지만 다시 설명해 드릴게. 그래서 교육과정의 용어가 나만의 노트에 개념이나 학술 용어가 반드시 숙지되어 있어야 한다. 이게 여러분들 교육과정의 팁이야. 알았어요? 교육과정을 체계화시키려고 노력하지도 마. 절대 체계화되지가 않아. 7차 교육과정기 때까지는 체계화됐었어. 교육과정이. 근데 12교육과정, 2007 교육과정, 9교육과정, 15, 12교육과정 이르러서는 이 체계화가 불가능해. 교육과정이. 그냥 체계화가 아니라 테마 정해서 그 테마와 관련된 핵심 학술 용어나 개념어를 확실하게 숙지한 상태에서 숙지만 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공감적 듣기란 무엇인가? 이 개념 정의도 내려야 돼. 개념을 정의를 내려야 돼. 정의.
정의도 내 맘대로 바꾸지 마. 정의도 교육과정에 있는 정의가 나오면 교육과정에 있는 정의 그대로 써야 돼. 예를 들자면 공감적 듣기의 개념 정의를 내려봐. 공감하며 듣기, 공감적 듣기의 개념 정의를 내려봐.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 크게 뭐라고? 오케이. 일상생활에서 공감을 그렇게 써. 오케이? 근데 학술 용어로서 개념 정의 내린 건 아니야. 상대방이 겪고 있는 문제, 이게 이제 첫 번째 언급돼야 돼. 그 문제가 상황이 됐건 처지가 됐건, 상황과 처지. 상대방이 겪고 있는 문제, 상황과 처지. 이해했어요? 처지를 분석하거나 비판적으로 따지지 아니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듣기 방법.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듣기 방법이 처지에 대한 이해, 격려, 집중, 반영의 방법을 이제 활용하는 거야. 이런 개념 정의를 내려줘야 돼. 개념 정의를. 이해했어요? 교육과정에 개념 정의가 나오면 그 개념 정의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외우셔야 돼. 근데 다만 교육과정에는 개념 정의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 그 용어에 대한 풀이가. 근데 그 용어에 대한 풀이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 안 나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개론서에서 찾거나 아니면 교사형 지도서에서 찾아가지고 개념을 정의 내려줘야 돼. 이해했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잘 외우고 있는 신, 타, 공의 비판적 읽기나 듣기의 세 가지 판단 준거. 예를 들면 타당성이란 무엇이냐? 교육과정에 정의가 돼 있어. 정의가 내려지면 그 교육과정이 정의대로 외워주셔야 돼. 개념 정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개념도 있어야 되지만 개념 정의도 있어야 돼. 이해하셨죠?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래서 노트. 그래서 반드시 나만의 노트를 마련하라. 개념의 학술 용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개념의 학술 용어는 풀어져 있어야 된다. 정의 내려줘야 된다. 아셨어요? 정의 내려줘야 되고 관련 기출문제가 언급되면서 관련 기출문제 논점까지 그 옆에 적어놔야 된다. 노트에. 그래서 나중에 8주차 정도 가게 되면 노트 가져와. 그러면 막 아무나 A4 용지, 잠깐만요. 여기 있었는데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노트를 마련해, 노트를. 아셨죠? 오케이. 그 다음에 9쪽.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 교육과정의 교재는 이겁니다. 작년에 개정을 해서 22교육과정을 포함시켜서 개정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개정판 안 써요. 작년판 그대로야. 올해 이제 새로 사신 분들은 없어서 새로 사신 분들은 새로 사시면 되고 작년에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돼. 알겠죠? 다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개론서가 새로 나왔다고 해서 8월달 이후로 작년에 8월 이후로 되도록이면 작년에 개정할 때 개론서를 포함시키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 교재는 작년 몇 월 달에 나왔어? 3월에 나왔겠지. 근데 작년에 개론서 개정판은 몇 월에 나왔어? 8월에 나왔겠지. 그래서 작년에 8월 달에 나왔던 개론서의 내용이 여기에 들어와 있어? 안 들어와 있어? 안 들어와 있지. 작년에 수업은 이거 가지고 하되 프린트물을 8월 달 이후로 계속 프린트물을 줬어요. 그리고 이 프린트물의 내용을 올해 제가 반영 안 한 이유는 뭐냐면 독서교육론이 개정이 안 됐어. 그래서 올해 만약에 개론서의 내용들을 전부 다 추가시켜가지고 내려면 어차피 또다시 개정을 또 한 번 내년을 해야 되니까 아예 개정을 안 하고 수업 시간에 개론서의 내용들은 제가 프린트물로 줄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고 이 교재 안에는 2009, 2012, 2015 교육과정의 해설서의 내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과정 평가원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지 않으셔도 돼.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심지어는 7차 교육과정 내용도 들어가 있으니까 이 한 권으로 끝나기만 하면 돼.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기출.
그 수강생 특전이라고 했던 기출 부분에 보시면 현재 기출이 진행 중이에요. 현재 진행 중은 3월 화법 기출은 그 기출 해설 특강을 다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독서하고 작문이 8주 정도나 9주 정도의 기출 해설 특강 수요일 날 매주 수요일 날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수요일 날은 현장 직강을 참여하셔도 되고 인강으로 다 제공될 거야. 이 기출 해설 특강은 수업 시간에도 기출 해설을 해. 다만 이제 수업 시간에는 2014년도 이후에 서답형 기출 해설을 중심으로 하되 필요하다면은 2014년도 이전의 기출 문제도 제가 언급해 드릴 거야. 그러나 이제 안 본 기출 문제들이 있어. 수업 시간에 못하는 그런 보지 않았던 기출 문제들은 이 수요일 날 진행하는 기출 해설 특강을 통해서 이제 하시면 되고, 그때는 이 기출 해설 교재, 이 교재를 참조하셔야 돼. 그리고 이제 이 교재는 이제 올해 개정되어서 이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도 이 교재를 활용합니다. 물론 교재가 저는 이 기출 교재가 아니라 예전에 기출 교재를 가지고 있어요라고 하면 가지고 하셔도 돼요. 다만 이제 요 교재는 24년도 기출은 들어있지 않아요. 그건 프린트물로 이제 제공할 거고 23학년도 기출 문제까지는 들어있으니까 제가 산 것은 뭐 23학년도까지 22학년도까지밖에 없어서 23학년도는 없는데요라고 하면 그런 불편함은 있어. 불편함은 있는데 다만 이제 가지고 있는 기출 문제집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교재를 가지고 오셔야 돼. 기출 교재를. 일단 기출 문제를 같이 계속 봐야 되니까. 물론 1, 2월 반에서도 기출 문제를 안 본 건 아닌데 계속해서 봐야 돼.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볼 때는 작성 방법에 따른 학술 핵심 용어만 볼 게 아니라 관련 배경 지식 개론서의 내용도 또 보는 거야. 같이 이제 보는 거야. 조금 더 이제 심화되어서 보게 될 테니까 그 기출 교재는 반드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 해설 특강은 따로 이게 인강으로 제공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뭐 신청 안 하셔도 아마 넣어져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틈나는 대로 화법 부분부터 따라오면 돼. 특히나 이제 화법을 미리 끝냈던 이유가 지금 이제 3, 4월 반에 지금 화법부터 먼저 시작하니까 다음 장 넘겨보시면 OT 자료에 주차별 강의 계획서의 마지막 파트 부분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진도가 문제예요. 지난 1, 2월 반에는 9주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너무 빠듯했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화법에서 제가 너무 깊이 있게 설명하는 그 화법을 4주나 활용해가지고 마지막 주차인 장문 파트 부분에 근류형 파트 부분이 보충 강의로 돼버리고 그 한 주차에 장문 이론, 장문 교수학습 및 평가하느라고 뇌가 터져버렸어. 학생들이. 1, 2월 반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장문 파트를 두 번째로 합니다. 독서를 뒤로 넘기고. 그래서 화법하고, 그 다음에 장문 파트 하고, 독서. 선생님, 이번에는 독서 파트 할 때 그럼 뇌가 터지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니까 안심하세요. 안심하시고. 그래서 화법 한 다음에 장문 파트 부분을 바로 하고, 이 회차는 장문 파트가 여기서 4회차, 5회차, 2회차로 돼 있는데, 이거 한 회차 더 할 수도 있어. 그러면은 이제 독서 파트가 한 회차 더 해버리면 이제 9회차가 되면 또 이것도 한 주차가 보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이제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알겠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하면, 수업 시간에 대답을 잘하면, 오케이, 잘 알고 있네. 이러지만, 말하기 불안해. 세 가지 원인은 뭐가 있다고? 라고 하면 1, 2월 기본 이론만 때, 이래버리면 안 돼. 인지, 감정, 심동, 심리, 그 다음에 행동,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 인지는 다시 인식적인 것은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 하면, 자기에 대한 인식, 상황에 대한 인식, 불안에 대한 인식, 이렇게 나오고, 그럼 감정 생리적 문제에 대한 대처 방법은 뭐가 있어? 체계적 둔감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잘하고 있군. 그래, 넘어가. 이러는데, 지금, 이래버리면, 야! 했잖아! 그러면서, 또다시 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야.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답변을 잘 하시면 그냥 넘어갑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8주차 안에 다 끝낼 겁니다. 근데 이제 유념하실 점은 뭐냐면, 잘 보세요. 장문 파트에서 아까 교과 내용과 교과 교육이 있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봐봐. 장문의 본질과 특성, 장문 과정의 기능 및 전략, 근류형, 그 다음에 없어. 뭐가 빠져 있어? 장문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말고.
본질과 특성, 기능미 전략, 근류형 말고 뭐 평가, 작문 이론 이게 빠져 있다고 지금. 교육 과정에는 있어요. 여기 제 교재에는 있어요. 교재에는 있는데 지금 빠뜨렸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독서 파트에서 본질, 구조, 방법, 실제, 가치와 성찰이 있긴 한데 빠져 있는 게 있어. 뭐가 빠졌어 지금? 여기 뭐가 빠졌어? 독서에서 DRTA, 현실적 교수법 이런 것도 다 뭐라고 불러? 교사학습 모형이라고 부르지. 이거 없지. 보시면 교사학습 및 평가 부분이 지금 빠져 있죠. 이거는 교재는 실려 있어요. 교재는 실려 있는데 제가 이제 일부러 뺀 거야. 이것까지 넣어버리면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스러울까봐. 그러니까 이것까지 다 합니다. 다 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 4월 교육과정반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고, 마지막에 수업 끝난 이후에, 스터디 하실 분들은 남으셔야 되고, 또 1, 2월 기본이론반 때 스터디 그대로 그 인원들이 있다면 뭐 추가시키거나 아니면 추가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는 제가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오케이. 여기까지. OT는 다 끝냈고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 본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